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자, 오늘은 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법. 생각만 해도 너무 머리가 아프죠? 사실상 좀 법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공인중개사 분들은 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민법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 법령들,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뭐 여러 가지 법률들을 갖다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의 문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용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익숙해지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의 직업이 이런 법과 약간 동떨어진 곳에 있다면은 법이라는 게 정말로 어렵죠. 저도 사실상 그 건설회사에 있다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들을 찾아가는데 처음에 법을 접할 땐 너무 어려웠어요. 도대체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참 법이란 게 너무나도 어렵다 그렇게 하고 약간 좀 두려워하는 좀 그런 감정들도 생겼었는데요. 사실상 법이라는 것도 여러 번 계속 읽고 접하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재산을 갖다가 읽어서 좀 재산 규모가 만들어졌다 하면은 반드시 법적인 부분과 많이 대면하게 될 거예요. 법을 모르면은 일단 내가 잘 이해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당하고 아니면은 나의 권리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법은 여러분들께서 꼭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길 권장드리는데요. 다만 민법을 읽음에 있어서도 어려울 거예요. 정말 처음에는 모르는 용어 투성이고 이 용어들을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은 한번 그 법, 민법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물권이란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최상위법, 헌법이 있죠. 헌법에 근거해서 헌법 아래로 해서 민법, 형법, 뭐 행정법, 아니면은 뭐 건축법이라든가 아니면 상법이라든가 많은 부대적인 법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일상생활에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알아두셔야 될 법은 민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민법 정도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민법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숙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접해야 될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물권 다음으로 채권도 중요하죠. 물권과 채권. 그런데 채권을 이해함에 있어서 물권을 먼저 알아야만 채권을 갖다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물권 중에서도 지금 이번에는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물권이라는 부분도 소유권과 점유권을 알고 나면은 이 소유권과 점유권 외에 전세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소유권하고 점유권 간의 각각의 권리를 갖다가 제한하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러한 물권에 대한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 물권이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란 게 결코 어렵지 않다. 조금만 알고 나면은 용어만 이해하고 나면은 별거 아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방송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물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권을 이해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만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정말 쉬워요. 소유권과 점유권. 이 두 가지만 먼저 기억하시고요. 이 밑으로도 쭉 나옵니다. 뭐 지역권이라든가 아니면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건 모두 다 소유권과 점유권. 이 둘 간의 권리를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법 조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걸 잘 모르겠다. 사실은 너무 쉬워서 거의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아파트를 갖다가 임차인한테 세를 줬다. 그랬을 경우에 이 세입자는 그 주택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는 거겠죠. 하지만 임대인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점유권을 갖다가 상실하게 되는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점유권을 가진 건 아니고요. 점유권을 가졌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주택을 갖다가 사가지고 내가 직접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소유권과 점유권을 갖다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정말 쉽죠. 하지만 이 소유권과 점유권의 관계를 갖다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이 뒤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유권, 소유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거고요. 다음 챕터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유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갖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소유권, 물론 소유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면은 그 토지를 갖다가 내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토지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해당 토지를 갖다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조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맹지에 주택을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국어에다가 건축물을 갖다가 뭐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엄연히 법적으로 제약사항이 따르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맹지라든가 그런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소유권, 내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이거 말고도 소유권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취득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법조문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단은 생략해 두고, 왜냐면은 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먼저 공동소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소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공유죠.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공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합유, 그리고 총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 먼저 공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일반적으로 공유가 발생되게 되는 것은 부부간의 주택에 대해서 각자 지분을 가지는 게 이 또한 공유고요. 또한 이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형태로 또 나타나는 게 상속에 의한 공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그다음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냥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주택이 있었다. 이 주택을 갖다가 자식 5명한테 각각 지분대로 상속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이 5형제는 각각 20%씩 공유 지분이 있는 거죠. 해당 주택에 대해서. 자, 이 공유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좀 깊이 있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공유라는 것은 재미있게도 이 각각의 한 명 한 명이 이 지분을 갖다가 제3자한테 매각할 수가 있어요. 매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형질을 갖다 변경시키려면은 이 5명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한 개 필지에 주택이 있고 이 주택에 대해서 5형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 이 5명이 해당 지분만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을 지분만큼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이 한 명이 나는 2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집의 20%를 갖다 내가 철거하겠어 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각각의 지분권을 갖다 인정을 해주지만 완벽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봤자 이 부분을 갖다가 쉽게 권리 행사를 하는데 제약 조항이 많은 것이죠. 또한 내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20%의 지분을 갖다가 매각하기도 힘들어요. 왜? 불완전한 권리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물건이기 때문에 누가 이 지분 20%를 살려고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끔씩 우리가 경매에서 볼 때 지분권 경매가 있죠.
바로 한 주택에 대해서 2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발생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아까 예시를 들었을 때 각각 20%의 5형제 중에서 한 명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불이행을 해서 해당 지분만큼 경매에 붙여진 케이스일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에 이 지분권 경매는 상당히 적정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은 상당히 저평가받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낙찰은 종종 돼요. 이 부분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어쨌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내가 20%의 지분을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유 지분을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공유 지분 매도 청구 소송이란 걸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 공유 지분 매도 청구 소송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쉬워요. 자, 공유자 5명 중에서 한 명이 야, 나는 이 집을 갖다 철거하고 새로 짓고 싶은데 너희들은 이걸 반대하고 있으니 내 지분을 너희들이 사줘 하고 법원에다가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나머지 8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형제가 싫어, 우린 너희 지분 안 사줄 거야 하고 이 청구 소송을 갖다가 거부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이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붙여버릴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도 지금 판단하기로는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되 불완전한 권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자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유 지분을 갖다가 전부 다 한꺼번에 경매를 붙여서 경매가액에 따라서 이 지분권자들한테 각각의 지분만큼 배당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 이 공유지분 매도 청구 소송 가끔씩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분권도 낙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낙찰이 제3자가 악의적으로 낙찰을 받고 나서 저가에 낙찰을 받고 나서 이걸 갖다가 공유지분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나머지 사형제들한테 이 가격에 사주지를 않으면은 내가 공유지분 매도 청구 소송을 하겠다 했을 경우 이 사형제는 꼼짝없이 이 20%의 지분을 사줄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이 집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경매로 넘어감에 있어서도 이 20%만 경매에다가 붙인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평가되지만 이 100%에 대해서 전부 다 경매를 붙이게 되면은 이건 적정 가액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악의적으로 공유지분 매도 청구 소송을 갖다 염두하고 지분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면 좋겠죠. 내가 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갖다가 미리 파악해 두고 내 형제 중에 한 명이 이걸 갖다가 경매에 들어갔다 했을 때는 내가 저가에 그 집을 낙찰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제3자가 정말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공유지분 매도 청구 소송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법이란 거는 많이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정말 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공부를 해둔다면 내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해서 공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공유지분 매도 청구 소송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신다면 언젠간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합유. 합유라는 것은 공유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합유라는 것은 사실상 조합상의 내 재산의 권리를 다 위탁한 경우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에서 이런 조합의 형태로 합유가 많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의 지분을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지분을 매수한다고 생각하지만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조합원의 권리를 매도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합원의 지분은 매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의 권리를 갖다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권 매수 그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조합의 권리에 대해서도 내 지분을 갖다가 쪼개달라 하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의 결성 자체가 부적격 사유가 있었다라고 해서 조합을 갖다 해산시키지 않는 한 나는 이 조합 권리에 대해서 지분을 갖다가 내가 별도로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무효 말소 소송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긴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적인 내용을 갖다 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총유에 관한 부분인데 총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잘은 몰라요. 총유라는 것은 중종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김해김씨 아니면 전주 이씨 뭐 이쪽에 가문의 중종에서 보유한 토지에 대한 부분 혹은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또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유의 형식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총회는 좀 사실상 그 구성된 총회의 정관에 따라서 이 지분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수익하는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설회사에서 가끔씩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돼요.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을 들어가는데 이 교회의 목사한테 보상을 다 해줘 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정관을 보니 교회에서는 장로에서 이런 걸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토지 보상이 잘못돼서 들어간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되고요. 이 때문에 사실상 개발함에 있어서 토지를 갖다가 수용하고 개발함에 있어서 좀 가끔씩 많은 문제들이 마찰들이 발생되곤 합니다. 저도 뭐 개발 사업을 하면서 좀 약간 뒤어본 적들은 있지만 총유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총유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제 재산권이 뭐 거의 총유적 형식으로 뭐 보존돼야 될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깊이 관심은 안 가졌어요. 일단 총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지금 공동소유 형태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유권, 점유권에 대한 제한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지상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상권 너무 쉬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상권도 법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상권이란 부분, 왜 우리나라는 토지의 권리와 지상의 권리를 갖다 별도로 분리해 놓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지상권은 국토를 갖다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법 조항입니다. 자, 지금 이 법조항이 국토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특정 지역에 농지가 쭉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농지가 쭉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쪽에 갑자기 도로가 개설되기 시작합니다. 이 도로 개설은 뭐 정부에서 진행을 했다고 가정하고요. 정부에서 토지 보상을 통해서 쭉 도로를 개설했어요. 그럼 이 농지란 부분은 원래는 맹지죠. 맹지는 도로가 맞닿아 있지 않는 땅이 맹지입니다. 맹지에다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 맹지가 대지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맹지가 갑자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탈바꿈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뭐 10년, 20년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 이 토지를 갖다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바로 디벨로퍼들이 이 토지를 갖다 매수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보다 해당 국토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지주가 난 절대 이 땅은 못 팔아. 선조부터 계속 물려받은 땅이야. 난 못 판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땅은 계속 묵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지상권 설정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해요. 자, 이게 어떤 경우냐. 농지에 도로가 개설됐어요. 그럼 여기는 농지인데 10년, 20년 동안 농사만 짓던 농부는 법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개발, 디벨롭에 대한 부분을 갖다 잘 모른단 말이죠. 이때 개발업자가 자, 그러면은 이 토지를 갖다가 묵히기 너무 아까우니
네가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면 30년 동안 이 땅에서 나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건물에 대한 수익권을 내가 갖겠다. 그럼 다만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매년 내가 지불해 줄게. 그리고 30년 후에는 이 건물을 뭐 멸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인 간의 계약 조항에 따라서 이 건물을 갖다가 토지 지주한테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발생될 때 바로 지상권이란 걸 설정하게 돼요. 자, 이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에서 신도시가 개발됐어요. 그러면 우리 은행이 입점을 해야 되는데 여기 토지주가 재산력도 없고 뭐 시행 능력도 없고 할 경우에 은행에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출을 통해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30년 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지상권 설정입니다. 자, 지상권 설정 지금 건물만 얘기했는데요. 수목, 농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건설회사에 있다 보니까 좀 수목, 농원 부분도 가끔씩 언급을 하는데 의외로 주변에 수목, 농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를 갖다 심고 그 나무를 파는 거죠. 나무를 파는 것도 뭐 단지마다 조경수들이 있잖아요. 그 조경수들을 갖다가 재배란 표현이 맞나? 키워서 이 수목 자체를 갖다가 건설회사 현장들에다가 각각 납품하는 사업. 이게 바로 수목농원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 제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에도 나무를 갖다 한번 키우면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씩은 필요하다 보니까 지상권을 설정하고 수목농원을 갖다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러한 지상권 설정은 이 기한이 상당히 길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전세권 설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상권의 설정 목적은 새로운 건축물 축조라든지 아니면은 장시간, 재배가 장시간 필요한 수목이라든지 이러한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수목이라든지 아니면 석조,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나 연화조, 지붕이 있는 건물을 갖다 축조한 경우 그리고 수목을 갖다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 기한이 최소 30년입니다.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토지를 갖다가 뭐 매수한다고 했을 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뭐 그 기간 동안은 개발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토지를 갖다가 보셔야겠죠. 자, 이런 부분은 다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등기부등본은 항상 토지를 갖다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조항입니다. 또한 내가 귀농을 갖다가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부동산들한테 속아가지고 잘못된 토지를 갖다가 매수하지 않으시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기초상식은 있어야겠죠. 자, 이상으로 지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지역권. 지역권은 상당히 유용한 내용들이 있어요. 맹지를 갖다가 대지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의 기술이 바로 지역권에 있습니다. 지역권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지역권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역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지역권을 갖다가 맹지를 대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마법과 같은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역권만 알아도 사실상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쉽진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맹지, 기본적으로 맹지란 거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얘기하죠. 도로와 인접한 부분이 없는 땅을 갖다가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에는 절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맹지를 갖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이 바로 지역권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맹지 탈출이 가능해지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도로와 내 땅을 가로막고 있는 토지 사이에 길이 없으면 사실상 이 땅을 갖다가 지나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사실상은 소유권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타 인접 대지가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은 이 대지는 길을 갖다가 한쪽에 내주어야 한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이 맹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맹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지금 땅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이 땅을 밟아야만 도로로 갈 수 있는 이 땅을 갖다 승역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제공해주는 자가 승역지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제공받는 자가 요역지예요. 자, 이 요역지가 승역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다면은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권이란 게 무엇이냐? 바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도로에 해당되는 면적만큼 도로로 사용해도 된다고 승역지의 토지주가 허가해주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곳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이 승역지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자기 땅에 현황상 도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땅에 도로가 생기면요, 이 도로에 대해서 자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한번 현황상 도로가 돼버리고 나면 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여길 갖다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은 자기는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게 돼요. 또한 이 도로에 대한 관리 주체는 토지주에게 있습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죠. 따라서 웬만하면 승역지에 있는 토지주가 지역권을 갖다가 설정해주는 사례는 극히 희박합니다. 다만 만에 하나 이 승역지에 있는 토지주와 아니면 요역지에 있는 토지주 간에 뭐 친분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이익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토지 사용비를 갖다가 좀 많이 납부한다거나. 자, 그럼 여기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땅은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닙니다. 자, 일단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가 현황상 도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가 현황상 도로가 되려면은 이 지금 맹지 도로가 붙어있지 않는 땅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현황상 도로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지역권을 갖다 설정해 놓고 이 토지주, 맹지 토지주가 다른 제3자한테 이 땅을 갖다 매도했어요. 매각하면서 여기다 이제 건물 지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제3자가 이 땅을 갖다 매수하고 나서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라? 이 승역지에 있는 사람이 야, 너는 내가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준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됐어 라고 주장하고 구청에다 아니면은 시청, 군청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역권 설정한 거 해제해줘 하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맹지가 대지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대지라는 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요. 무조건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맹지가 대지로 탈출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당사자 간에만 유효한 계약이지 이 이후에 이 맹지에 대해서 제3자 혹은 아들, 상속에 대한 이유로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당사자가 바뀌었을 때는 이 토지 사용 승낙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도 이 승역지의 토지주가 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권 설정이라는 게 알아두면은 상당히 유용한 법률 용어죠. 자, 여러분들께서 나 향후에 부동산 거래를 했어요. 나는 이제 뭐 귀농을 할 거야. 귀농해서 집을 지을 거야. 라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땅을 딱 보러 다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여긴 지역권이 설정돼 있어서 여기는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하고 땅을 비싸게 판단 말이죠. 물론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토지 사용 승낙을 갖다가 함께 승계받을 수 있을 것인지 바로 승역지의 토지주와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승역지의 토지주가 여전히 토지 사용 승낙 인정해주고 그리고 지역권 설정 해제 안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땅은 대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꼭 이런 절차를 갖다가 생략하고 알아보지 않고 부동산 사장 말만 믿고 계약을 한다면은 이건 부동산 사장에게도 저축 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귀농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은 반드시 지역권 설정은 꼭 알아두어야 될 용어입니다. 그리고 승역지, 요역지라는 부분도 알아야겠죠. 또한 내가 토지를 갖다가 매수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승역지를 갖다 매수한다. 그러면은 이 지역권 설정에 대해서 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바로 해제하시는 게 보다 내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 현재 지역권 설정까지 알아봤는데요. 지역권 설정 재미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평생 도시에서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혹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적인 물건에 대한 법률 용어, 특히 여기서 지역권이란 부분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요, 나중에 언젠가 꼭 써먹을 일이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지금 승역지, 요역지에 대한 관계 그리고 지역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전세권 설정, 우리들에게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약간 순서가 전세권 설정이 먼저 제일 앞으로 나왔었으면은 조회수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사실 전세권 설정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유권이라든지 점유권을 갖다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사실은 이해가 훨씬 더 쉽기에 좀 순서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란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전세를 갖다가 계약한 사람만 전세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월세를 갖다 계약한 사람도 전세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증금 규모에 대해서 일단 전세권 설정, 이건 사실 상당히 강력한 점유자의 권리입니다. 자, 점유자가 전세권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전세 자금을 갖다가 반환하지 않을 때, 계약 기간이 종료됐고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 혹은 월세 보증금을 갖다가 반환하지 않을 때 별도의 법적 소송 절차 없이 바로 해당 부동산을 갖다가 경매에 붙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강력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다가구 주택에서는 사실은 전세권 설정이 물론 그 임차인의 권리를 갖다 보호해주긴 하지만 다가구 주택에서는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왜냐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한 개 등기에 여러 개의 가구가 함께 거주한 것이 다가구 주택이죠. 근데 내가 이 중에 일부를 갖다가 임차 받아가지고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 가구, 이 전체 주택에 대해서 내가 전세자금 및 아니면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 전체 가구를 갖다 경매에 붙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 절차를 통해 가지고 승소해서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거는 다가구 주택, 내가 이 전체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더불어서 전세권 설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민법상에서는 이 전세권, 그러니까 점유권자죠. 점유권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갖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할 수 있다는 건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전세 받은 걸 갖다가 또 다른 제3자한테 월세를 놓는 것조차도 민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전대라고 하죠. 부동산 용어로 전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전세로 임차를 받아서 이걸 갖다 제3자한테 월세로 주는 행위, 이건 전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민법상에선 허용이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되게 되면은 서로의 갑을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계약 관계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보게 되면은 전대 금지 항목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전대도 사실상 민법상에서 허용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인에게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대 금지 항목이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임대차 계약을 갖다가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 누군가한테 임차를 준다면은 이 전대 금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양도뿐만이 아니라 담보로도 제공될 수 있다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는 문건데 이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금융권에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점유권자가 금융권에다가 담보로 이 전세권 설정한 부분을 갖다 제공하고,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갖다가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내가 해당 전세권 설정이 된 부분을 갖다가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을 했다.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상으로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챕터에서 바로 저당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당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당권은 전세권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또 다르죠. 전세권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점유권자가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한 자가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갖다 보호받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전세권 설정인데, 저당권은요, 점유를 하지 않고도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 소유자가 매도를 한다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바로 저당권 설정입니다. 자, 점유권자가 하게 되면은 전세권, 그리고 비점유자가 하게 되면은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전세권 설정자가 우위야 아니면 저당권자가 우위야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선순위권자가 우위입니다. 뭐 여기서 뒤에 나중에 채권 얘기하면 또 압류권자가 나타나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우선순위라는 거는 선순위, 누가 먼저 등기에다가 등재를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개별 사항 간의 우선순위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에다가 언제 압류라든가 저당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이 부분을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선순위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당권에 대해서 나는 근저당은 들어봤는데 저당권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근저당과 저당권의 차이가 무엇이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요. 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확정된 걸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고요. 근저당권 설정이란 건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지 않은 걸 갖다가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갖다가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저당권자가 1억에 대해서만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갖다 설정하는 경우는 이건 저당권이고요. 근데 내가 1억을 빌렸어요. 근데 이 저당권자가 야, 너가 앞으로 이자도 내야 되는 거니까 이자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나는 채권 최고 설정액을 1억이 아니라 1억의 130%인 1억 3천으로 잡겠다 했을 때가 근저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딱 빌린 원금, 채권 최고액을 갖다 확정 지어가지고 하는 게 저당권, 아니면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이자 비용이라든지 기타 부대 비용, 뭐 소송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130%로 설정하는 거, 채권 최고액이 그러니까 원래 원금보다는 120에서 130% 내지 높아져서 설정하는 것을 갖다가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당권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배우고 나시니 어떠신가요? 사실상 이거는 상당히 기초적인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뭐 경매에 있어서나 여러분들이 기타 경제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당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 마치고요. 다음은 질권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질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질권과 저당권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비슷하지 않은 듯. 자, 일단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당권은 부동산에 한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권은 동산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질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질권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바로 점유권을 갖다가 동시에 확보해야 됩니다. 자, 좀 말이 어렵죠? 자, 질권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면요. 질권은 동산, 그러니까 예금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증서라든지 아니면 기타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이 바로 질권입니다. 자, 근데 이 질권은요, 해당 동산에 대해서 바로 내가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 그러니까 채무자가 내가 만기 5년짜리 장기 적금을 들었어. 그런데 이 장기 적금을 갖다 지금 깨면은 손실이 발생되니 이걸 담보로 너한테 돈을 빌릴게 하면은 이 채권자가, 예비 채권자가, 좋아,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그 통장에 대해서 그 통장과 이 통장을 인출할 수 있는 비밀번호 그리고 도장을 갖다가 나한테 맡겨 하고 나서 이 통장에 대한 점유권을 확보한 게 바로 질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통장을 갖다 지금 깨버리면은 이자도 그렇고 좀 아까우니 이 통장을 갖다가 장기 예적금 통장을 갖다가 담보로 맡기는 행위고요. 다만 이 질권이 확보되려면은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갖다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립이 돼야 질권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단순히 통장뿐만 아니라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갑동이한테 갑동이 주택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자, 이 근저당권을 갖다가 담보로 너한테 돈을 빌릴게 할 때 이 근저당권을 갖다가 이 사람이 질권 설정을 하고 나서 이 담보 증서라든지 아니면 대차 계약서 부분을 갖다 전부 다 확보한 상태에서 권리 권한까지 다 확보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질권 설정입니다. 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권리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담보로 확보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질권 설정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드린 질권 설정 부분이 유치권과 또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 유치권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보다는 좀 약간 채권 채무, 그러니까 채권의 성격이 좀 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드리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 바로 유치권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지금 이 강의가 지금 40분이 벌써 넘어가고 있어요. 40분 넘는 강의, 제가 그다지 지향하는 방송은 아닌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시켜드리려다 보니까 좀 강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치권에 대해서는 이해가 정말 쉬워요. 판례에서도 정말 쉬운 부분을 갖다가 인용해서 종종 얘기하는데요. 바로 시계방의 비유를 상당히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시계방,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시계가 고장이 나서 시계방에 가서 시계의 수리를 맡겼습니다. 시계 수리를 맡겼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갔어요. 그래서 시계방 주인은 이 시계를 다 고쳐놨죠. 자, 그러면은 이 시계방 주인은 이 시계를 갖다가 고쳐달라고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시계를 갖다 일단 점유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점유한 시계를 갖다가 이 사람이 수리비를 주지 않을 때까지 안 돌려줘도 되는 권한, 이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정말 쉽죠?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갖다 수리를 맡겼어요. 그런데 자전거 수리를 맡겼는데 이 자전거 수리점에서 자전거를 다 수리해 놨는데 이 수리비를 갖다가 이 사람이 주지 않았을 경우에 자전거를 수리한 사람은 이 자전거를 갖다가 점유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될 권리를 갖다가 바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유치권은 바로 이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이 시계를 갖다가 이 수리점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법원에다가 다시 한번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시계를 갖다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건설회사에서 많이 하죠. 유치권을 갖다가
건물주에 대해서 건물주가 공사비를 안 줬다 했을 때 건설회사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갖다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유치권을 확보한 건물을 갖다가 임의로 경매에다 붙여버릴 수는 없어요. 그 과정은 사실상 법원에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못 받은 돈이 이만큼 되니 이만큼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 채무가 있다 확정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해당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처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유치권이란 거는 사실상 내가 해당 건물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바로 점유권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어야만 이 유치권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유치권을 갖다가 빼앗겼다 하면은 유치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사실 이 유치권이라는 게 건설회사에서 특정 건물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유를 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이 건물을 갖다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지배력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은 이 유치권도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폭 영화를 보게 되면은 조폭들이 뭐 특정 건물 건설회사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유치권을 갖다 행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조폭들이 침투해가지고 이 건설회사 직원들을 다 내쫓아 버려요. 현장에서. 자, 그러면은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해제가 된 겁니다. 자, 재밌죠? 자, 그런데요, 물론 이 부분은 사실상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민사보다 무서운 건 형사죠. 유치권을 갖다 행사하고 있는 건물에 침투를 했다는 것은 형사사건이 발생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민간인 여러분들께서 흉내를 내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민사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형사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거는 조폭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치권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 유치권이라는 게 어쩌면은 다른 여러 뭐 저당권이라든지 질권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구석도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해당 건물을 내가 유치하고 있는데 해당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다.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채권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부분이 결정이 되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낙찰받은 금액에 그 채권자들이 채권 가액만큼 배당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치권자는 해당 가액에서 내가 다 아직까지 공사비를 못 받았다 했을 경우에 낙찰이 된 이후에도 이 유치권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이후에도 유치권자가 계속 유치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야, 나 그 배당 과정에서 그래도 아직 내 채무 1억 중에서 아직 5천만 원 못 받았어. 5천만 원 받을 때까지 난 유치할 거야. 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경매에서 볼 때 유치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많죠. 자, 그만큼 유치권이라는 부분이 의외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경매 과정에서 채권자 순위는 이 유치권자가 언제 선순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후순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지만 낙찰되고 난 이후에도 이 유치권은 지속해서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은 의외로 상당히 경계해 봐야 할 제한 항목 중에 하나죠. 자, 이상으로 유치권까지 살펴보았고요. 마무리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건에 대한 부분을 갖다 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방송에 대한 제 만족도는 너무나도 떨어지네요. 사실 이 방송을 갖다 촬영하려고 3일이 걸렸어요. 3일이 걸렸다는 게 뭐냐? 방송의 난이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좀 용어를 갖다가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선택하고 선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잘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쉬운 강의라 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뭐 처음에는 난이도를 높였다가 다음에는 난이도를 확 줄였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설명이 너무 부족해지고 그래서 막 여러 번 고민을 해가면서 한 4-5번을 촬영해서 이번에 영상이 탄생한 겁니다. 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만큼 제 만족도는 좀 떨어지네요.
사실 이게 물건에 대해서는 각 챕터별로 1시간씩은 강의해도 충분히 강의량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너무 압축시켜서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방송을 진행하느라 아, 이게 지금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 스스로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강의를 갖다 들어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나는 정말 기초도 몰랐다. 물건에 대해서 난 정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이 강의가 정말 여러분들의 부동산을 갖다가 스터디하는데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챕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번 강의 지금 좀 너무 길게 진행되는데요. 약 5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강의를 갖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강의를 갖다 들어주신 분들은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은 충분히 쌓였으리라고 한번 확신해 봅니다. 자, 다만 이것만 알고 있다고 해서 이건 겨우 개념 정도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린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권리 권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더 공부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물건을 갖다가 이해하고 활용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물건에 대한 방송 모두 마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